북한의 가장 믿었던 정예 부대가 적진에 투입되자마자 단 며칠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학살에 가깝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낸 1만 5천 명의 병사들, 그중 무려 6천 명이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거나 부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승률을 계산하기도 전에 판돈의 40% 이상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재 러시아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합니다. 제대로 된 전투는커녕 숙련되지 않은 지형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린 결과죠. 이제 남은 건 전투부대가 아니라 지뢰나 캐는 공병대뿐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장담했던 혈맹의 승리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 같은 희생을 치르고 김정은이 손에 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말 50마리와 자동차 1대입니다. 1만 5천 명의 목숨값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금 이 처참한 실패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의 창문이 열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자산과 안보에 어떤 청구서를 날리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정은은 왜 이런 무모한 도박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러시아와의 의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부 경제는 파탄났고 주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에 도달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용병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퍼주고 자식 같은 군인들을 사지로 밀어넣으며 그가 꿈꿨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핵기술이라는 마법 지팡이를 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도박판에서 가장 먼저 돈을 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상대의 패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푸틴은 김정은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영악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북한군이 전멸하든 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주 값싼 소모품을 얻은 셈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선의 북한 청년들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렇게 피를 흘려 얻어낸 대가가 고작 말 50마리와 승용차 한 대였다는 겁니다. 1만 5천 천명의 목숨값으로 받은 영수증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푸틴이 진짜 무서운 건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그 기술만큼은 절대 금고에서 꺼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뒤늦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러시아의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푸틴은 김정은에게 가짜 열쇠만을 건네고 있는 걸까요? 비즈니스 세계에는 등가 교환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주면 상대도 그에 걸맞은 가치를 내놓아야 거래가 성립하죠.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는 경제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괴한 덤핑입니다. 15조 원어치의 무기와 1만 5천 명의 정예 병사를 내주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에 쥔 것은 고작 오를로프 준마 50마리와 방탄차 한 대였습니다. 정예 요원 한 명의 목숨값이 말 한 마리의 280분의 1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간의 거래일까요? 제 눈에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절박한 채무자가 악덕 사채업자에게 가산을 털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낸 15조 원 규모의 포탄과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반면 러시아가 보낸 말과 차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로지 독재자의 허영심만을 채워주는 소모성 사치품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러시아는 지금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저렴한 편의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 언제든 들러서 물건을 집어오지만 정작 자신이 가진 백화점급 핵심 기술은 금고 깊숙이 잠가둔 채 열쇠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위성 국가들을 이용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배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경계했던 러시아에 대한 맹신이라는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소름 돋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한 거래가 지속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더 큰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판돈을 잃을수록 더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되는 도박꾼처럼 말이죠. 이는 곧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북한 청년들의 피값으로 산 말, 50마리가 우리 주식 계좌와 부동산 가치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왜 이렇게까지 북한을 홀대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제정치의 가장 냉혹한 호랑이 길들이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는 소위 호랑이의 발톱이라 불리는 그 기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가짜 열쇠만 주면서 끝까지 숨기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그 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1만 5천 명의 청춘을 바치면 과연 세계를 뒤흔들 핵의 열쇠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그 금고를 열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올인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소리겠지만 이것이 국제정치와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상위 1%의 분석가들이 보는 판세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여러분,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첨단 정찰 위성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성능 좋은 무기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단 세계에서 5개 국가만이 독점하고 있는 패권의 상징이자 강대국 클럽의 입장권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곧 자국의 생존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어제까지 남남이었던 북한에게 이 호랑이의 발톱을 떼어준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입니다. 푸틴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의 전쟁을 위해 북한의 재래식 포탄과 노동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구형 포탄 몇백만 발을 받고 국가의 전략 자산을 넘겨주는 바보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다 된 식량이나 구식기술의 찌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전달한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말 50마리와 염소 수천 마리였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피를 흘린 대가로 받은 것이 고작 동물 사육장이라니 경영학적으로 보면 이건 파산 신청 직전에 기업이 벌이는 최악의 자산 매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기대했던 기술 이전이 가짜로 판명되는 순간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부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차오를 것이고 이는 곧 북한 체제의 급격한 균열로 이어집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박탈감에 빠질 때 그 화풀이를 어디로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푸틴은 지금 북한이라는 카드를 아주 저렴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져가는 동안 러시아의 핵심 기술 금고는 더욱 단단히 잠기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가짜 열쇠를 쥐고 금고 앞에서 서성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도박판을 팔짱 끼고 지켜보며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밀착할수록 북한의 진짜 뒷배이자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인물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옆 테이블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진짜 주인 시진핑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했던 금기를 깨버린 걸까요? 이제 북한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거물, 중국의 무서운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70년 된 확실한 현금줄 캐시 카우를 내팽개치고 당장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신규 거래처에 올인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딱 그 꼴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온 가업의 철칙을 깨버린 치명적인 경영 실수로 보입니다. 북한의 창업주인 김일성과 2대 경영자 김정일은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양쪽의 실리를 모두 챙겼죠. 이것이 북한을 지탱해온 소위 추동 외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러시아라는 낡은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15조 원어치의 무기를 러시아에 퍼부으며 혈맹을 외치는 동안 정작 북한 경제의 90% 이상을 쥐고 있는 진짜 회장님, 중국 시진핑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왜 시진핑은 화가 난 걸까요? 중국의 핵심 이익은 한반도가 조용히 자신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이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미국과 나토의 네이티오의 시선을 동북아시아로 강제로 끌어오는 결과를 초래했죠. 중국 입장에서는 제 집 앞마당에 남의 나라 싸움판이 벌어지고 그 핑계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서해 앞바다로 모여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베이징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못해 서늘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할수록 중국은 북한으로 향하는 무역의 통로를 은밀히 조이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는 밥줄을 끊겠다는 무언의 경고죠.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에게 받은 말 50마리에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유류 공급권을 가진 중국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100원을 얻으려다 100만원짜리 적금 통장을 깨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름 돋는 냉혹함을 읽어내야 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개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미국을 막아주는 지정학적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그 도구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자꾸 사고를 친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이 그리는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관리자라면 차라리 우리가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북한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중국의 진짜 속내, 그리고 김정은의 자리를 위협하는 레짐 체인지의 그림자가 어디까지 드리워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대주주가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북한의 혈맹이라서 끝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제정기라는 거대한 비즈니스판을 너무 순진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손절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형제 국가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의 안보라는 거대한 저택을 지켜주는 아주 저렴하고 튼튼한 방파제일 뿐입니다. 미군이 압록강 앞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딱 거기까지가 북한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방파제의 관리자가 꼭 김정은이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러시아와 밀월을 즐기고 전 세계의 이목을 동북아로 끌어들이는 관리자는 중국 입장에서 불량 직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베이징의 핵심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통제 불능인 김정은 대신 중국의 말을 잘 듣는 안정적인 인물로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북한 땅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지만 그 땅의 주인은 언제든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냉혹한 포식자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북한 내부에서 파병으로 인한 군부의 반발이나 경제난으로 균열이 생긴다면 중국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북한의 안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대기 중인 북부전구 부대들을 압록강 너머로 진격시킬 겁니다. 평양에 친중 정권을 세우고 북한을 사실상 중국의 위성 국가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기회가 중국의 개입으로 영구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라는 썩은 동선주를 잡고 좋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칼날이 등 뒤에 와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면 관리자를 바꾸는 건 비즈니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 우리 한반도의 지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북한에 이런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한 문장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왜 갑자기 적대적 두 국가를 외치며 우리를 밀어내려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이 왜 갑자기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국제법이라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던져진 아주 치명적인 독수입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파놓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북한이 왜 우리와 선을 그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개입할 명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래, 이제 남남이니까 각자 갈 길 가자라며 우리 헌법 제3조,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로 북한 땅은 주인 없는 땅 혹은 왜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우리 군대가 압록강까지 올라갈 국제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북부전구가 이웃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합법적으로 평양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두 국가론이라는 독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우리는 한반도 영구분단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영토 조항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에 묻힌 자원, 노동력,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고 우리를 외면하는 이 시점일수록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 담론 속에서도 북한 체제의 댐에 아주 작은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만 5천 명의 파병군 중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단 2명의 포로. 이들이 지금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고작 병사 2명의 신변이 어떻게 정권 전체를 흔들 수 있냐고요? 그 놀라운 심리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브랜드 신뢰도의 추락입니다. 독재체제라는 상품은 우리는 하나로 뭉쳐있고 지도자는 무오류하다는 환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 환상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2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2명은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판 상품 중 불량 판정을 받고 탈출한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 우리는 총알바지로 내몰렸다고 증언하는 순간 북한이 공들여 쌓아온 파병의 명분은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힙니다. 이것은 수조 원어치의 대북 확성기 방송보다 수만 배 강력한 체제 타격용 미사일입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사지로 보내고 받은 게 말 50마리냐는 부모들의 피눈물 섞인 원망이 지하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죠. 만약 이 상황에서 포로들이 한국으로 무사히 온다면 북한 군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탈출구가 있다는 희망이 퍼지는 것. 그것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체제 경쟁의 최종 승리입니다. 70년 전 시작된 이 잔혹한 게임의 결말이 우크라이나라는 낯선 땅에서 소리 없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혼돈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위기 속에 숨겨진 의외의 기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냉철한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한 청구서와 반전의 기회를 확인하시죠.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박과 강대국들의 냉혹한 계산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지정학적 소용돌이가 결국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먼저 역설적인 희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다 퍼주고 정예병까지 이르면서 당장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창고가 비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펼쳐질 재건 사업,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 이 판에서 우리가 밀려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민족의 미래까지 잃게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방법은 북한의 위협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량주를 단단히 쥐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선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북한은 지금 강해져서 도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약해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1만 5천 명의 피값으로 사온 말 50마리가 그들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그저 차분하게 다가올 북한의 변화를 경제적 안보적으로 흡수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북한은 내부 자원을 탕진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굳건히 쥐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이자 가장 확실한 경제방어책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석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북한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